우리 군대가 5만 명의 유령병사로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고요? 세상에 서류상 50만 명인데 현실은 45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군대 지금 큰일 났습니다. 군 병력 구조 개편 이것과 관련해서 홍준기 교수 모시고 오늘 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서 오세요. 5만 명의 유령병사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황당한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예, 이게 문재인 정부 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한국군의 상비 병력은 50만 명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뭐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뭐 49만 명 뭐 이런 수준으로 유지가 되다가 작년 2025년 7월 달에 한번 실제 우리 상비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따져보니까 45만 명이라는 거죠. 그럼 5만 명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5만 명 어마어마한 거죠. 뭐 군단으로 치면 한 2개 정도 없는 거예요? 이게 군단 규모가 없는 거죠. 이게 왜 그러죠? 그 군대가 대우 잘 못해주니까 나간 거예요? 아니면 뭐 사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물론 이제 인구 구조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간부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과의 그 일자리 경쟁에서 밀리는 거죠. 그래서 간부로 지원하는 인원들도 줄어들고 또 군에 들어와 있는 군 간부조차도 이제 군의 어떤 매력, 여건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이제 사회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반복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군 구조의 어떤 최적화를 통해서 이걸 조율을 해야 되는데 지난 3년간 그런 조율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5만 명이 비어 있는 채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방치한 사람들 이거 정말 국가의 역적이네. 그렇죠. 탈냉전 시기에 평화를 구가하고 하다가 이제 점점 다시 또 신냉전이 왔잖아요. 그렇죠. 곳곳에서 전쟁 소식이 들려. 뭐 얘기는 점점 높아져. 그런 병력을 더 강화하고 군대 유인 요소들을 막 발굴을 해서 줘가지고 군대 매력이 뿜뿜 뿜기도록 해야 이 튼튼한 국방을 유지할 텐데 이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정치적인 무슨 목적만 달성하려고 그러고 그랬던 건가? 왜 그래요? 이게 이제 군 구조를 최적화하다 보면은 이제 그 중복돼 있는 군 구조를 통폐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해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 당연히 또 불만 세력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지난 정부 3년 동안 이제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현장에 이제 비명 소리가 난리라고 그래요. 비명. 현장의 비명 어떤 비명입니까? 지금 전투부대 같은 경우에 훈련을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 이제 품앗이를 한다 그럽니다. 혹시 품앗이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모내기 할 때 품앗이 알아요. 오랜 우리 한국의 전통이죠. 모내기 뭐 그다음에 김매기 추수 이때마다 이제 공동으로 노동하는 그런 게 이제 군 병력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인접부대에서 훈련할 때마다 꼭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최신 장갑차가 이제 K21 장갑차거든요. 아주 최첨단이죠. 근데 K21 장갑차조차도 포수와 조종수가 간부들이 부족하니까 훈련할 때마다 인접부대에서 간부를 모셔와서 다른 장비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누냐면 전쟁 나면 K21 장갑차 몇 대는 부대에 버려두고 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계적인 지금 베스트셀러죠. K9 자주포. 저희가 한 1100문 정도가 있습니다. 포병 화력으로서는 뭐 전 세계 미국보다도 더 우리가 센 그런 화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조종수가 또 간부거든요. 그게 우리가 보진율이 한 70% 조금 넘어요. 그러면 한 300문 정도는 유사시에 우리가 운영을 못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그 조종수는 한 200% 데리고 있어야 그럼요. 시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을 텐데. 100%도 아니고 70%? 그렇습니다. 이게 웃지 못할 비극이군요. 또 해군도 뭐 비슷할 거 아니에요? 해군 공군은 어때요? 해군도 뭐 함정에 탈 병력이 없다 그러고요. 또 육군도 포쏠 병력이 없다 그러고, 뭐 전군이 다 이러한 그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훈련 때마다 옆 부대에서 머리를 빌려다가 품앗이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새로운 참 웃지 못할 풍속도가 보이고 있다 그러니. 근데 특히 1군단 얘기가 있어요. 하사 충원율이 엉망이라며요. 이게 바로 지난달에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지난달에
이제 유용원, 이제 국방위원실에서, 이제 그 자료를 제공한 건데, 우리 1군단 하면 정말 최정예 군단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가장 큰,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1군단인데, 1군단의 하사 충원율이 한 38%밖에 안 된다 그래요. 예, 그럼 나머지, 이제 2군단, 뭐, 그 다음에 3군단은 어떠냐? 거기도 다 50%대예요. 그럼 과연 30에서 50% 정도 수준의 어떤 하사 충원을 가지고 정상적인 우리가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겠죠. 아, 이 하사 중사 이게 군의 허리인데 허리가 이게 이렇게 무너지니 이거 예. 완전 식물 군대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굉장히 이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다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국방 관리, 국방 경영의 문제네요, 이게. 그렇죠. 예. 전력이야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 개발하고 생산해 내고 생산 라인을 풀 가동하고 이러면 이제 뭔가 무기는 생산해 낼 수 있어. 네. 그렇다죠. 예. 사람이 없는데 전부가 운영할 사람이 없는데 뭐야?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했는지, 정부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뒀어야 하는지, 이런 데 대한 이 세심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다이어트 안 하고 그냥 살만 쪄 있는 거지 뭐, 움직이지도 못해. 굉장히 둔중한 군 부대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예. 이게 저희가 이제 노무현 정부 바로 이어서 이명박 정부가 들었었는데, 이제 보수 정부지 않습니까? 보수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이어트를 아주 진짜 강력하게 추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사업가거든요. 그러니까 군조차도 경영의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방 경영의 효율화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게 나오면서 정말 유사 중복된 부대를 통폐합하고 해체하고 그 다음에 행정, 교육 이러한 데도 과감하게 민간 인력을 바꾸고 해서 당시에 군 병력을 한 7,000명 정도를 굉장히 단기간 내에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예산도 굉장히 절약을 하고요. 그래서 그 국방 경영의 효율화라는 그 과제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계속 오죠. 그러면서 계속 다이어트를 해 나가면서 이러한, 진짜 품앗이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활동을 3년 동안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만 명이 빈. 네, 쉽게 얘기하면 5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 예측이 됐다면 예. 이미 미리 뱃살을 빼고 예. 잘라내고 예. 슬림한 몸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운동하거나 뭐 활동하는데 그게 그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에 살이 찐 상태를 그냥 냅두니까 그렇죠. 예. 부대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또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개혁법에 보면 이제 세 가지가 법으로 되어 있는데 군구조, 그다음에 국방운영, 그다음에 병역문화 이 세 가지를 국방개혁의 틀 내에서 국회 통제를 받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방혁신 4.0을 들고 나왔거든요. 하면서 AI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겠다고 구호를 내면서 그것을 군구조의 어떤 영역으로 묶어버려요. 그럼 나머지 국방 운영, 그러니까 다이어트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병역 문화, 이거는 뭘로 바꿔보이냐면 장관의 지휘 중점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률, 제도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방 운영이나 병역 문화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걸 자초한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아씨 그렇게 해가지고 뭘 얻으려고 했을까? 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으시죠? 예,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속상한 시절은 갔고 예. 이제 새롭게 다시 또 이제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개혁은 고통스러운 거지. 예. 고통스럽지만 가야 될 길이야. 가야 될 길이죠. 예. 그러니까 그 사기 올리는 길은 강한 군대, 고통스럽더라도 슬리머해서 강한 그렇죠. 군대 만드는 거예요. 전투력 발휘할 수 있는 군대. 예. 훈련하는데 꼬아와야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없는 상태에서 조직을 고쳐가지고 예. 움직이게 만들어놔야 그렇죠. 되는 예. 거지. 그 여건 탓만 하면 안 되죠. 예. 그런 고통을 감내하려는 용기가 좀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여유가 없었을까요? 전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국방개혁을 이제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2040년을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이미 국군 통수권자이신 이재명 대통령도 수차례 말씀하셨고, 또 안규백 장관도 문민 장관으로서 굉장히 세게 드랍을 걸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군구조도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2040년을 목표로 한 미래에 사람이 없는 군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그 임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5만 명이나 비는 이러한 절박한 우리 그 둔중한 군구조를 다이어트해야 되는 그러한 두 개의 그 트랙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둔중한 군구조를 다이어트하기 위해서는 뭐 육해공군 해병대 모든 군을 대상으로 정말 현미경 같은 그런 조직 진단을 해가지고 이제 군사를 도려내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군구조를 최적화시키는 그 작업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네. 지금 부대 보면은 무슨 군수 지원을 위한 그 행정 또 지원을 위한 이런 조직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예. 근데 사실 지금 뭐 미래 전장 형태는 미리 이제 생각해 보면 무슨 쫙 좌우로 서가지고 전선이 형성되고 후퇴하고 전진하고 어디로 고수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앞으로 전쟁이라는 거는 아이고 필요한데 때리고 전체는 또 평시 생활하고 이런 모습 아니던가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 뭐 어디를 가기는 현장에서 집결 보유하다가 이제 필요한데 싸움을 그렇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병사들 식사도 짜장면 시키신 분하고 배달시켜 먹는 거고 전장에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전쟁이라는 그렇죠. 예. 치열한 전투 전선이니까 너 민간인 들어갈 수 없어 이런 게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분야, 군수 분야, 교육 훈련 분야 이런 분야들은 충분히 민간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군사 강국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민간 군사 기업 PMC 그런 것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육군 교육사령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병력이 한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교육사? 예, 교육사. 전 잘 모르겠는데요. 예, 교육사에 7,000명의 병사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진짜. 7,000명의 병사면 진짜 일개 사단에 들어갈 병사 규모죠. 그 병사가 지금 교육사에서 행정, 군수 이런 업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뭔가는 하긴 할 텐데. 그렇죠. 뭔가는 하긴 하죠. 다만 민간으로 충분히 전환할 수 있고 전략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죠. 예. 군복을 입은 병사, 군인은 싸우는 일에 투입해야지. 그럼요. 예. 지원하고 대비하고 보급하고 뭐 이런 거는 민간이 써도 되잖아요. 그럼요. 그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같이 인구 구조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 하에서는 우리가 전투부대의 전투병력을 우선적으로 채워야 되는 그러한 그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병력 집약, 여기서 기술 전문성. 예. 이쪽으로 이제 다 전환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예.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이제 군대 모습일 텐데요. 예. 상비군도 부족한데 해외 파병은 어떻게 하냐 하는 문제를 많이 해요. 이제 우리나라가 국력이 이제 웬만큼 수준이 되고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수준까지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의 각종 분쟁 지역이라든가 우리 병력들이 가서 그 개입하거나 능력을 갖추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 세계에 개입하고 국제사회의 능력을 또 발휘하고 하는 건데, 우리 병력도 부족한데 해외 파병 어떻게 해? 이런 문제. 그렇죠. 그 이제 당장 누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그 안규백 국방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병력으로 해외 파병을 많이 보내는데 이제 병력을 많이 투입시키지 않는 어떤 미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저도 들었는데 이제 문민 장관이신 안규백 장관조차도 이제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5만 명이나 지금 병력이 부족하고 인구도 부족한 판에 우리가 해외 파병에 이렇게 많은 병력을 보낼 수 있을까? 또 거기다가 저희가 또 이제 파병 전담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로 또 파병 소요가 있을 때 1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파병을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래서 특전사에 보면 이제 국제평화지원단이라고 해서 4개 특전대제 1,000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작전사 직할로 해서 공병, 1115 공병단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대들이 평상시에 활동하는 부대가 아니고 파병 위한 준비 대기 부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 특전사령부도 다른 분야 똑같이 거의 품앗이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그 특전 요원들이 이제 부족하자는 겁니다. 그 부족한데 또 불구하고 1000명 규모의 국제 평화 지원단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장관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력 집약형 해외 파병에서 이제는 이제 기술 집약형 그 해외 파병으로 전략을 바꿔야 되고요. 또 지금 보면은 이제 네팔이나 방글라데시 등등 인구는 풍부한데 첨단 기술이 없는 국가들이거든요. 이 국가들에서 해외 파병을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원하죠. 그렇죠. 예. 또 유엔에서 수단이 그렇죠. 유엔에서 또 수상도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저개발 국가의 병력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장비도 주고 그다음에 그 전문 기술도 우리가 여기서 교육시켜서 내보내고 하면 충분하게 우리가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이제 유엔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다차원적인 어떤 임무 그러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이제 여군 또 여성 경찰을 이제 더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8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주도하는 국가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LC 이제 이니셔티브라고 그래서 이 유엔에서 주창하는 그러한 여군, 여성 경찰 인력을 늘리기 위한 그러한 정책을 주도하고 있고 거기에 12개 국가가 협력 국가로 가입이 돼 있어요. 근데 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거기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유엔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연설하시고 거기에 가입을 해요. 그러면은 유엔에서 지금 요구하는 그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개인 파병은 한 25% 정도, 부대 파병은 한 15% 정도의 여군 인력을 요구를 합니다. 유엔에서. 근데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은 부대 파병 같은 경우 한 3에서 5%밖에 안 돼요. 청해 부대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그러한 유엔의 어떤 목표를 우리가 충족하면서 충분히 병력 절약형 해외 파병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 적정한 높은 수준의 처우를 마련하고 유인을 하면 여군 여성 병력이 얼마든지 유입될 수 있다고 는 보거든요. 예, 그렇죠.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AI가 ASI로 아주 슈퍼 인텔리전스로 이렇게 가면서 지금 그 젊은 인력들의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군사 분야는 여전히 사람이 필요로 하고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지만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니 여성 인력들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걸 좀 유인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많이 내놓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 해외 파병 부대들을 몇 군데 저도 이제 다니면서 몇 가지 조사도 하고 일을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여성 인력들의 그 활약이 대단하고 그럼요. 호평을 받아요. 그럼요. 남성들보다 그 적응력도 좋고 또 좀 견뎌야 되는 일들이 많아. 우리 지역에서. 그렇죠. 여성이 훨씬 낫더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도주의적인 그런 인물 수행하기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낫죠. 근데 우리 한국군도 지금 그러니까 여군 인력이 전체 간부 퍼센테이지에서 한 1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유엔이 요구하는 그런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명확하게 추진을 안 한 것이죠. 꼰 병사로 나라를 지키는 그런 국방.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는 근육질 군대로 체질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 가지고 때우면 안 돼요. 그 병력은 꼭 투입해야 될 때 투입하고 그럼요. 투입을 하되 똘똘한 병사들로 만드는 작업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이런 분야는 또 민간인 혹은 여성이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이제 병력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정말 전투 중심의 군 구조로 완전하게 전환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군복을 입었다는 것이 정말 하나의 그 자랑, 프레스티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여건도 만들어주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일부러 군인이 외출 나오면 나 군복 입고 와요. 그렇죠. 빳빳해야 되는 군복 입고 쪼벅쪼벅 걸었을 때 좀 매력을 발산하는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가야죠. 병영 내에서 밖에 나오기만 하고 군복 얼른 벗어가지고 사복으로 갈아입는 나라 이거 안 돼. 안 되죠. 군복은 자랑스러워야죠. 그럼요. 제가 어느 해외 좀 근무할 때 그 나라 얘기입니다. 군복을 입잖아요. 식당에 들어가면 창가에 제일 좋은 자리를 줘요. 군복을 입잖아요.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 날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자긍심을 올려주는 작지만 좋은 정치. 아, 그럼요. 예. 예, 그렇게 하면 누가 군대에 입대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다 지원하죠. 자랑스럽게 군복을 입고 예. 시내를 걷는 예. 뭐 이런 모습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요. 예. 이런 국방개혁의 갈 길, 뭐 이런 방향 아닌가 나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